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 곧 우리가 살게 된, 아니 어떤 의미에서 이미 시작된 새로운 시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이제 시대가 앞으로 펼쳐지는데,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그 위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뭐 생활 패턴을 단순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죠. 대안적인 차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죠. 오늘은 그 주제를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지난 주에는 제가 이제 주로 인구 절벽이나 또 이 자본주의 시장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성장의 신화가 무너지고 성장의 메커니즘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붕괴하는 저성장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현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죠. 뭐죠, 여러분? 인공지능, 그죠? AI. 여러분, AI가 많은 일자리를 없애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기사를 통해서 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미 그 AI에 의해서 선진국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AI는 뭐 인공지능이니까 단순 반복하는 단순 반복 직업들이 먼저 없어질 것이다. 뭐 기술직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은 뭐 맞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율주행도 성공을 했어요. 우리나라도요. 오늘 성공하고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어디 어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네, 뭐 그래서 문제네, 아직은 안전성이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사고 위험 확률을 따져보니까 인간이 내는 사고 확률보다 10분의 1이 적대요. 이미.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율주행의 어떤 결함 때문에 사고가 간간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들이 사물을 인식하는데 인식 체계에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뭐 이렇게 들이받고 사고가 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으니까, 아직 AI가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안전을 담보하기는 이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고, 과학자들한테 제가 아는 분도 거기에 관련돼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인간이 내는 사고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 자율주행으로 바꿔도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10분의 1을 줄일 수 이상을, 아니죠, 거꾸로죠. 10분의 9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데서도 지금 인력을 대규모로 지금 정리하고 있고, 지금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금융계에 있는 인력들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예요. 런던도 금융을 중심으로 한 도시죠. 뭐 그 없어질 직종들을 보니까 뭐 변호사도, 예. 가장,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그 탄핵 소추 그 헌법재판 보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 변호사들 하는 짓 보면 AI가 대체하면 딱 법리적인, 그죠? 판례 탁, 응? 해서 가장 정확하고, 그죠? 인간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그죠? 기계가 얼마나 냉정합니까? 철저합니까?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정확하게 내리겠죠, 그죠? 법조계, 또 의료계, 이미 그 진단의학 쪽에서는 이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우리나라도 몇몇 큰 병원들이 도입을 했죠, 여러분?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현실로 온 거예요. 네. 현실로 온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 AI가 우리는 창의적인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아직은 글을 쓰거나 뭐 이렇게 그 영화를 뭐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디자인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옷을 그 만드는다든지 어떤 그런 최신 트렌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유행을 할 것을 예측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세계적인 명품 회사들, 디자인 회사들이요 도입을 이미 했어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디자이너들 인건비 많이 들거든요. 그 회사도 똑같습니다. 네.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시스템에 따라서 옷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세계적인 그런 그 의류 회사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유니클로. 네, 유니클로도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답니다. 네. 유니클로에서 만들어내지는 옷들의 90%가 여러분 AI에 의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그 유니클로 회장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요 지금 워낙 불경기이고 지금 저희 거래처들이 특히 이제 개인 로드샵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뭔가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책임감에서요. 뭐 제가 그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하지만 상생하는 비즈니스 구조를 꿈꾸고 있는 저로서는 항상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살아남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것인가? 네. 결국은 뭐냐? 그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어떤 시스템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걸 도입하면 지금 당장 로드샵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제가 어느 정도 해놨는데요. 네, 이거를 도입을 하면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한데 한 80% 이상은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돼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게 맞나? 막 이런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전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시스템을 저희 회사에 그대로 도입을 하면요, 저희 직원 제가 보니까 2명만 있으면 돼요. 10명을 내보내야 돼.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참 가치의 문제예요. 이게 인간으로서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AI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AI는 어떻게 하죠? 그런 거 고민 안 합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사회 정책도
아마 AI가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류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유통과 물류 시스템이요 아직도 고비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대기업들. 예. 예. 교묘하게 유통시장을 갖다가 왜곡을 시켜가지고요 굉장히 고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상품 그 자체보다도요 여러분 유통비용하고 물류비용이 더 비싸게 들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류를 이제 엔지니어적인 측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상당히 우리나라도 선진화되어 있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그 순환 구조라고 할까요? 그 시스템의 그 구조를 움직이는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끔 만들었어요.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저는요, 이 체계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체계가 과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국식 모델, 유럽식 모델, 일본식 모델을 많이 들여왔는데 특히 일본 모델을 많이 들여왔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한 차례 검증이 된 거라고 본 거예요. 일본이 서구 사회로부터 들여와가지고 유럽 모델, 미국의 모델을 가지고 자기네 안에서 이제 실험을 해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일본께 우리한테 더 맞는 부분이 많겠다라는 또 정서상 어떤 그런 어떤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은 아시아권이고 그래서 일본 시스템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물류 체계가 또 유통 구조가 일본식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25년 동안 그 저성장을 경험하면서 이대로 더 살아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 유통 구조가 다 뒤집어졌죠. 기존의 유통 구조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유통 구조, 유통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물류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일본의 물건값이, 상품값이, 공산품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싸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일본가 물건 사온 사람 많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 단가는요, 여전히 일본이 비싸요. 여전히 일본이 비싸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유통 과정이, 물류 과정이 아주 단순화되어 있어요.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 거를 따와서 아직도 그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몇 단계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생산 단가 자체는 우리나라보다도 비싼데 실제로 소비자한테 팔리는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곧 그런 이제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통시장을 가장 왜곡시키는 주범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힌트 줬죠. 대기업이라고. 여러분, 이 대형 마트들이 다 왜곡시키고 있어요. 대형 마트들이. 네. 대형 마트에서 하는 게 여러분 싼 거 같죠? 절대 안 싼 겁니다. 네. 네. 절대로 싸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이제 PB 상품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마트, 홈플러스 자기네 상표 달고 파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한테 의뢰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 패키지의 구성, 또 그 유통 마진, 또 그들과 어떤 이제 체결해야 하는 그런 조건들 이렇게 따져보면요. 전부 다 소비자들한테 다 바가지 씌우는 겁니다. 생산업체들한테 이게 떠넘기는 거는 기본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 싼 줄 알고 그냥 죽어라고 그냥 사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결국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시장 전체를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이 공산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 대형 할인마트가 장악한 그 시장에 납품하지 않고서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커피 한 봉지를 만드는데. 왜? 그들이 이미 소매 시장의 70%까지를 다 장악해버렸거든요.
그 가격을 누가 결정하냐? 여러분이 결정할 거죠. 정말 말씀입니다. 여러분, 맥심 믹스 커피가 그거 아세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격이 2배인 걸 아세요? 우리나라 가격이 2배예요. 아세요? 그 가격을 누가 결정하느냐? 대기업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권에만 그 최순실 게이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제계는요, 이 시장 인터넷 뉴스를 가만 들여다보면요, 정말 나쁜 놈들 많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 날강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그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그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킵니까? 이것도 AI로 바꿔버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AI가 도입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사회 전체를 볼 때는 분명히 나아지는 면들이 있겠지만 개개인을 놓고 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비즈니스도요, 이 거래도요,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예측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뭐 흥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 책에서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최소 마진을 딱 정하고 난 이 정도의 마진을 내겠다. 이런 상품이다. 상품 스펙과 조건들을 갖다가 딱 입력을 하면 그 조건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를 갖다가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런 거래는 이미 지금 시작됐죠. 네. 이미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툴은 전자상거래 툴에 의해서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이제 다 갖춰졌어요.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이제 AI를 통해서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거래처를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고 또 이 시스템을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하게 되면 나도 우리 직원들 10명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어느 게 맞는 건가? 이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여러분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보신 적 있죠? 굿윌 헌팅 아세요? 그 천재, 수학 천재였죠. 뭐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천재였죠, 이 친구는. 그죠? 근데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였고, 그죠? 그 대학교에서 그 청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재성이 드러났어요. 그죠? 그 수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대학원생들에게, 그죠? 과제를 냈는데 그 과제를 이 과 사무실 앞에 있는 칠판에 냈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오라고. 풀 수 없는 수학계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3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시도해봐라. 이제 했는데, 이제, 윌 헌팅이죠? 윌 헌팅. 그 주인공이. 청소하다가 그걸 보고, 이제 칠판에다 썼는데, 이게 그 문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뭔가 이렇게 키워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천재인데, 어떻게 인성이 대목지가 않은 거죠. 그죠? 개망난이었죠. 말하자면. 그래서 누구를 붙였죠? 심리학과 교수. 그죠? 상담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윌 헌팅이 수학과 교수를 갖고 놀잖아요. 얼마나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도 뛰어나고 심지어는 그 박사가 읽은 그죠? 논문까지도 그냥 막 비판하고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때 그 주인공 이름이 쇼 맥과이어 교수인데, 그 맥과이어 교수가 그러한 천재 굿윌 헌팅의 주인공인 그 윌 헌팅한테 한 말. 저는 이것이 AI 시대를 사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인간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일깨우는 그런 대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다음 써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화 굿윌 헌팅에서 쇼 맥과이어 교수는 경험하지도 않고도 경험한 사람보다 더 잘 말할 줄 아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윌 헌팅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미켈란젤로에 대해 물으면 그에 대해 별별 것을 다 말할 것이다. 심지어는 그의 개인적 취향까지. 하지만 넌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를 본 적이 없다. 여성에 관해서 물으면 넌 내 타입의 여성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겠지. 하지만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자와 산 그 삶의 행복이 뭔지를 모를걸? 또 너에게 전쟁에 대해서 묻는다면 섹스피어까지 인용할 것이다. 하지만 넌 상상도 못할 것이다. 전우가 도움의 눈으로 널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걸 지켜보는 것이 어떤 건지. 이런 대사가 영화에 실제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천재 주인공한테 이 교수가 한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 AI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무기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그리고 천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예, 뭐 들어서 알고 있고, 공부해서 알고 있고, 읽어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입력이죠. 입력. 예. AI도 입력이죠.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지식.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지식이 자본을 대체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됐죠, 여러분. 그죠? 그쵸?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창업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 창업의 대세는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본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자본이에요, 자본. 네. 모든 것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에 의한 창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본에 의한 창업,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뭐 계속 줄도산하고, 네, 계속 자본에 의한 창업은 그 성공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요즘 대세를 잇는 창업은 뭐죠, 여러분? 지식 창업이에요, 지식 창업. 지식 창업.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자본을 끌어들이고 창업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대기업들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뭐 구글이라든지, 그죠? 앨런 머스크라든지.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 처음부터 부자 아니었잖아요, 그죠? 스티브 잡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다 뭐예요? 지식에 의한 거예요, 지식. 그쵸? 여러분, 실리콘밸리의 핵심은 뭡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 그죠? 거기서 창업을 하고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고, 그쵸? 그 모델이잖아요. 그 모델에 의해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세계적인 어떤 그런 혁신 기업들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제 지식이 관건이에요, 지식.
지식이 많고.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좀 가져봐야 돼요. 방대한 정보를 수집해 놓은 그 빅데이터의 그 수집 그 자체, 그 체계 자체가 지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죠? AI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입력되어 있는 지식을 분류하고 거기서 분석하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출력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은 AI가 할 수 있지만 AI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의 영역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 구딜 헌팅에서 그 시온 맥가이어 교수가 한 이야기가 제 귀에는 단순히 그 주인공 천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AI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처럼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출발점은 어디죠, 여러분? 지식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모든 지식의 출발점은 뭐죠? 인간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경험. 인간의 경험이 지식의 출발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AI는 모든 것을 그 가능성이 무한대인 것 같지만 이 영역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답이 이 영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역에.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알미라고 표현합니다. 지식을 알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영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뭐죠? 이게 네? 경험적인 알입니다. 경험을 통한 알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죠? 그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안다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전제로 한, 경험을 통한 알물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경험을 통하지 않는 지식은 뭐예요? 그냥 이론적인 거, 내 머릿속에서 그냥 그런 알미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나 자신이 변화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얘기한 게 있어요. 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악이 선을 이깁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모승투성입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나는 뭘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그럴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다는 그 얘기는 뭐냐? 눈은 뭐예요? 직접적인 경험이잖아요. 그죠?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거예요.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복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죠?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존재의 알파,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욥은 어떻게 됐어요?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경험적 지식.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의 출발은 인간의 경험인데 이 경험의 영역, 우리의 지식이 단순히 책으로 공부하고 귀로 듣고 이런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 경험에 의한 지식, 거기에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앨런 머스크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시대를 지금 구글의 창업자 슈미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 또 주커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놓은 그 지식, 그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창업을 했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요, 물론 다른 사람의 것들도 있지만은 그 출발점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에요. 그렇죠? 페이스북이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그죠? 하버드에서 이쁜 여학생 순위 매기는 그 남학생들의 그 기숙사에서 돌리는 그 프로그램, 그렇죠? 네? 자기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에요. 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네.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앨런 머스크가 재테크를, 그러니까 돈을 벌기 시작한 첫 번째 게 뭔지 아세요? 중학교 때 자기가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컴퓨터 게임을 400불인가를 팔았어요. 400불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그 400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경험이 축적되어서 지금, 그런 엄청난 그 비즈니스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정말 제 몫을 다하고 그리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많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남이 갖고 있는 것들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저 다른 측면에서 이 얘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요. 자, 이제 앞으로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랬을 때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3R을 갖춰야 된다. 3R. 이게 뭐냐? 첫 번째, 1. 리마인드. 리마인딩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리프레임. 세 번째, 리크리에이팅. 이 세 가지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시대의 중요한 그 키워드라는 거예요. 리마인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리마인딩. 뭐죠? 리마인딩 한다고 하죠, 우리가. 리마인딩 해봐, 리마인딩 해봐. 이게 뭐예요? 경험을, 그죠? 경험을 떠올리고 경험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발이 뭐냐면 경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경험의 재발견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맞죠? 그죠? 이거 그리스 철학자가 한 말인데 이건 진리예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먼저고 그 경험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의 재발견이라는 것은. 네. 경험의 재발견.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만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만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만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경험한 만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지식의 출발점 인간의 경험이라는 이 말이, 이 기본이 진리라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는 더욱 더 철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왜 여러분 그 스티븐 잡스가 학교를 뛰쳐나오고 왜 빌 게이츠가 뛰쳐나왔을까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졸업사에서 얘기한 얘기는 나는 후회합니다. 학교를 졸업했었으면 과정을 맞았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학교의 교육으로서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안에서는 그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들은 학교 교육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학교 교육을 넘어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학교 교육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이상 학교 교육을 넘어서서 그 경험 그 자체. 우리는 스티븐 잡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맨날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한 경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면 안 될까?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나의 지식을 내가 얻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티브 잡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경험의 재발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험의 재발견. 그 다음에 리프레임은 뭘까요? 자,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 가치를, 그 의미를 재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재발견을 했을 때 이어지는 게,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단계가 뭐냐 하면 의미와 가치의 재구성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세상에 없던 거를?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손정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뭐 새로운 전혀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에요. 윈도우를 만들어낸 그 빌 게이츠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전혀 새로운 컴퓨터 언어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빌 게이츠를 모방과 도용의 천재,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남의 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들은요, 남들이 발견해내지 못한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가치를 그들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그게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가치를,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의미 있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재발견하고 그가 재발견한 의미와 가치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진화도 분화진화라는 게 있죠. 분화진화는 뭐예요?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재구성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했죠. 네. 여기에서 기차 출발해요. 그러면 이 의미와 가치의 재구성에 의해서 마지막 단계 뭐야? 리크레이팅. 뭐가 나와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뭐 창조경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창조경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제가 읽었던 책을 아마 그 사람들이 앞서 읽었던 것 같은데, 창조가 되려면, 창조경제가 되려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리마인딩이 있어야 되고 리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군사독재 시절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리클레이팅이 되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헛소리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 3R이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시대의 키워드예요. 이 세 가지를 맞춰야 돼요. 이 세 가지. 경험의 재발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경험을 통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경험을 통한 지식이 없어요. 우리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민주주의 좋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유럽 사회들처럼 어떤 시대적인,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시행착오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신혁명의 역사를 통해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야 된다라는 이런 경험을 통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민주주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좋대. 왜 좋은지도 잘 모르면서 경험해보지 못하면서 공산당은 무조건 나쁘대. 그러니까 무조건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아. 민주주의가 좋은 줄 알아. 공산주의가 나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념이에요, 이게. 이념. 우린 이념에 의해서 주입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요. 이거 보니 좌빨이네? 이거 빨갱이 아니야? 너 좌야, 우야? 항상 그 가치의 척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서 쌓아올린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을 통한 지식이 없다면 그건 정말 불행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힘이 뭔지 아세요? 일본의 힘? 일본의 힘은 다른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먼저 경험했어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일본은 경험을 했어요. 그 메이지 유신 기간 동안에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본 사회 안에서 그것을 실험했어요. 실험할 수 있는 그 한 세기에 가까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서구의 것을 일본화 시켰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카레 돈가스 있죠? 카레 돈가스를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냈어요? 일본이에요. 일본.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16세기 때 이미 커피를 마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 커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요. 커피 마셨어요, 커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요, 커피를 내리는 방법, 여러분, 커피는 보통 끓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에스프레소 머신 강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추출하는 방식 이전에 모든 커피는요, 그 원두 커피를요, 끓였어요, 직접 끓였어요. 그거 얼마나 진행해 있어요. 여러분, 그 터키 이블리크 잔 아십니까? 그 커피를 졸여서 마시는 거거든요. 네. 그거 아닌데? 그런데 커피를 뜨거운 물에 추출해서 내려 먹는 방식을 차처럼 만드는 방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핸드드립, 그죠? 그 시작은 독일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사실 그 꽃을 피운 건 일본 사람들이에요. 커피를 거의 차의 문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커피 2위 시장이 일본입니다. 그들은 일본화 시켰어요. 일본화 시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것만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경험을 생략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회적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이 중요해요. 경험.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3R, 그 세 가지 코드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에 요걸 대입을 해보면, 리마인딩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경험의 재발견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리마인딩을 통해서 이 경험의 재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강점이죠, 강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가운데서 나의 생존에, 나의 발전과 나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시발점, 그 단초들, 그것을 통틀어서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강점. 그러니까 나의 경험 속에서 나만의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아직 아닌데. 여러분, 강점이라는 것이 뭘까요? 강점이라는 것. 강점. 네, 강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강점. 강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강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한테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이 있었죠. 왜? 라고 물어보면 이유를 묻는 건데, 우린 이유를 얘기하기보다 목적을 얘기해버린다. 네. 한국 사람의 그 특성이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와 목적을 혼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겁니다. 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걸 구분하지를 못해요. Why라고 물었을 때, 왜 그걸 해? 라고 했을 때, Why는 뭐죠?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하기보다는 목적을 얘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나 이번에 쉬려고요. 왜? 휴가 가려고요. 네. 휴가는 왜 가?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휴가를 가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목적을 얘기한다. 네. 이유를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매사가 그래요. 목적과 이유가 항상 우리는 헷갈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외국 기업에 가서 면접을 할 때 Why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일 못한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민국에 가가지고 왜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유와 목적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대요. 항상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서구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를 향해서 제기됐던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장점이라는 것은 뭘까요? 장점이라는 게 뭐예요? 강점이라는 게 뭐예요? 강점. 강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강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게 강점인 줄 아는. 네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강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자기 취향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강점은 취향이 아닙니다. 취향이 아니에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나의 강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범위 안에서 나의 강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스스로가 나의 강점을 제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요, 정말 농구를 잘했어요. 정말 농구를 잘했어요. 키도 보세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 키도 큰 아이들 많지만 제 나이 또래에 여러분 이렇게 키 큰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운동 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서울 최고 선생님이 저희 학교를 찾아와가지고요, 저를 찍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찾아와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저를 데리고 서울 최고를 데려와가지고 그 훈련장도 보여주고 그 분위기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저는 고등학교로 서울 최고를 진학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런 미친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에서 운동, 야 배고파 굶어 죽어 하지마. 그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뭐라고 하셨어요. 얘는 공부해야 될 애래요. 공부도 별로 못하는데. 아니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중학교 때 서울 최고 그 선생님이, 체육고등학교 선생님이
그쪽에 전문가잖아요. 그죠? 객관적인 시각, 그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 일을 해온 사람이, 아, 쟤는 그런 시제적인 조건이 되고, 그런 그 자질이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훨씬 전문가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죠? 배구 연기를 해봐도 저는 잘 못했어요, 사실은. 배구 자체는. 네. 그런데 기초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뭐 순발력이라든지 점프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제가 지금 뭐, K-팝 스타니 뭐 이렇게 캐스팅 되듯이, 저도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글로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가 내 훈련만 잘 따라오면 국가대표도 가능하다. 모르죠.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니 배구 선수 하다가 목사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마음의 그 원망이 제 사춘기 때, 제 고등학교 생활 내내 저희 아버님을 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적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모에 대한 그 기성세에 대한 반항이 사회에 대한 반항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대학 진학하고 난 다음에 대목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거기였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근데 저는 이 얘기 비슷한 걸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왜 그때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꺼냈는데, 심각하게 꺼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정작 저희 아버님은 기억도 안 하고,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 눈을 꿈뻑꿈뻑 거리시더라고요. 정말 기억도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네. 나는 지금도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와 같은 고민을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주지 않으려고 난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일생일대의 고민거리였는데, 누군가에게는 전혀 기억도 안 나는 과거였던 거예요. 네. 참 아이러니하죠? 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제 말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강점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야. 나의 취향, 누군가의 부모의 취향, 누군가의 취향에 의해서 나의 강점의 범위가 제한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의 재발견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지식 있고, 그 다음에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부분입니다. 강점. 기술만 갖고도 안 되고요.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노하우 이런 차원이에요. 테크닉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노하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저절로 습득된 걸 수도 있고 누구한테 배운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에 의한 기술, 재능이란 타고난 재능을 얘기하는 거고,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경험에 의한 지식이에요. 네. 많이 배운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게 겹쳐져 있는 요 부분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재능을, 재능도 뭐야? 주어진 거죠.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식도 없고요, 재능도 없고요, 이 기술이라는 것도 뭐예요? 노하우라는 것도 뭐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노하우는? 여러분, 경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경험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걸 경험시켜야 되는 겁니다. 또 나 자신도 다양한 걸 경험해야 돼요. 직접 경험하기 하고 간접이라도.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진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진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식이 자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본이 지식을 따라요. 그런 지식에 자본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리마인딩을 해서 여러분 강점을 발견해냈어. 이런 강점이 있어. 이런 강점이 있었어.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강점을 이걸 그대로 어떻게 키워줄까가 아니라 그 강점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와 제 가치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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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재구성되어졌을 때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게 되고 이 새로운 가치가 무엇이 되느냐. 이게 여러분 독점이 되는 거예요. 독점. 이 독점이라는 걸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독점이 아닙니다. 네? 독과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대체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한자로 표현하면 업을 획득하는 거예요. 업. 여러분 업하고 직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 한국 사회에서는 자꾸 직, 일자리, 어떤 직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직에 연연해서도 안 되고 연연할 수도 없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 업의 시대예요. 독종적 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체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독점이에요. 그것은 나쁜 의미의 독점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의미의 독점이에요. 가장 유사한 말로 표현하자면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독립된 거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독립되어 있는 주체로서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게 되는 거죠. 독립. 그러면 이거와 이것이 겹쳐지는 것이 강점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없습니까? 네. 그 옛날 그 고사성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삼성에서 도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삼성에서는 CEO가 되려면 5가지의 덕목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삼성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표방했다는데 그건 완전 헛소리고요. 이거는 옛날 그 중국 에서 내려오는 고사성어죠.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행용훈평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 써볼게요. 지, 행, 용, 그 다음에 훈, 평. 지, 행, 용, 훈, 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이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뭘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지행, 용, 훈, 평 하라. 지행, 용, 훈, 평 하는 바로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천명이다. 나의 천명, 나의 사명을 찾을 때에 지행, 용, 훈, 평 속에서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국에 나와 있는 고사성어예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삼성에서 그대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라는 게 뭘까요? 이 직이라는 것은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거. 아는 건데 이 알미 뭐냐? 지식의 알미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경험을 통한 알미예요. 경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식을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은 뭐예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거잖아요. 아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아는 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건 용은 뭐냐?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훈이죠. 가르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럼 평은 뭐냐?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느냐? 뭐 우리가 지식, 재능, 기술이 교차하는 것이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 보자. 그러면 많이 알아야 되고,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을 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그것이 강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말하자면 전문가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전문가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5가지는. 이런 사람이 뭐를 얻을 수 있냐? 직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 고사성어에 보면 지, 행, 용, 훈, 평을 갖춘 사람이 업을 얻을 수 있다. 업. 아까 얘기한 업이죠. 업. 직이 아니라 업. 직은 언제든지 여러분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없어지지 않죠. 뭐예요? 독점이죠. 독립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지, 행, 용, 훈, 평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도 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독립된 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더해야 될까요? 여기에 제가 한자를 잘 못 써요. 이게 뭐죠? 참을 인내를 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 뭐든지 인내를 더해야 되지. 근데 제가 이 인내, 참을 인내가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어느 날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 저도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글쓰기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글쓰기를 훈련하다가 제가 이 참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봤는데, 여러분이 인내라는 것은요, 뭘까요? 인내는 그냥 참는 걸까요? 여러분 무조건 참으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무조건 참으면 돼요? 참아서 될 일이 있고 참아서 안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이 인이라는 글자를 깊이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니까, 성현들이 말하는 인이라는 것은 무조건 곰처럼 참아라,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온다, 그런 거라면 오히려 그건 뭐예요? 미련한 것이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제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충분히에요. 충분히.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에도 뭐예요? 믿음에 인내를 더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열매들과 덕목들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의 끝에, 이 모든 것에 뭘 더하라고요?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럼 그 인내가 뭘까? 그랬더니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냐? 사랑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충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절제 중요합니다. 네.
그럼 얼마나 절제해야 되죠? 언제까지 절제해야 되죠? 충분히 절제해라. 인내를 더하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 행, 용, 훈, 평에 인내를 더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알고, 그죠? 충분히 행하고, 충분히 활용하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라는 거. 충분히라는 건 뭘까요? 적당히가 아니죠? 그죠? 필요한 만큼. 뭐, 이것만 뛰어나라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시대는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예요? 한 가지만 잘해도 그 한 가지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왜? 산업화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요, 두루두루 잘해야 돼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 유리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이 인내를 더하라는 이 말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꿔 말하면 충분히 알아야 되고, 충분히 행해야 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된다. 그 정도 수준까지 노력하고, 그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고, 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이라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뭘 시키잖아요? 너 이거 했어? 네, 했습니다. 충분히 했어? 그럼 대답을 못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거, 얘기했을 때, 했다고 얘기해요.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어서, 해봤는데 안 돼. 아유, 소용없어. 충분히 해봤나? 중요한 건 이 충분히예요.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해야 돼요. 한 우물을 깊게 파라는 것은요, 한 가지만 갖고 집착하고 매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한 가지를 뭐예요? 충분히 해야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는 자가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야. 적당히 하면 안 돼. 응? 충분히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우리 저 젊은 친구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하고 싶은 꿈이 있다.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 행, 용, 훈, 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떤 걸 꿈꿔도, 꿈꾸는 건 자유지만 꿈으로 끝난다는 거지. 그 꿈이 정말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 행, 용, 훈, 평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쌓아가는 그 강점을 갖고 먹고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강점을, 내가 어떤 지와 행과 용과 훈과 평을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지가 이제 결정되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경험들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의 소중함, 경험의 중요성, 경험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프레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가운데서 재발견 통해서 또는 이 강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재구성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 업이라는 한자가 이거죠? 맞나? 맞죠? 네. 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시대, 우리 다음 세대에 살아야 할 지계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계 시대. 자리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이 사회가 연연했던 것은 이 직이었어요. 자리였어요. 그렇죠? 자리가 뭐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적 어떤 그런 전통에 있어도 뭐 입신양명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자리였어요. 직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언제 완전히 갔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업의 시대라는 거예요. 업의 시대. 업의 시대. 나의 업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업을 찾아야 되는데, 자, 마지막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요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업의 시대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업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앞으로 어떤 업이 성공할 것인가? 모든 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전히 제가 볼 땐 작가들은 손가락 빨 거예요. 여전히. 예. 예. 그럼 하여튼 어떤 업이 되어야, 예. 또 어떤 업은 정말 잘 각광을 받아 성공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업이 되어야 성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 시대에 이미 시작된 이 시대에 성공하는 업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영어 단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잘못 썼다. 다시 쓸게요. 경원아, 이거 발음 뭐라고 해야 되냐? 눈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발음이 똥이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죠. 발음이 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irresistible. 이게 무슨 뜻이죠? irresistible. 네?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업이 성공하느냐? 그 업을 딱 대했을 때 사람들이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마인드. 비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마인드가 뭐냐면, 비마인드 모르세요? 네? 네? 마음속에 담아서다? 그게 아니고, 이게 마케팅에서는 요즘 뭐 대세인 얘기죠. 예? 이게 뭐냐면, 비마인드가 뭐냐면 바이어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셀러 마인드로 사업해서는 망한다. 바이어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 이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떤 업이 성공을 하느냐, 그 업의 그 요소가 그 업의 그 출발점이 비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비마인드. 바이어 마인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퍼스널리티가 뭐죠, 여러분? 개성 있고, 그렇죠? 독자성 있고 그런 거죠. 독자성 있고. 네. 그러니까 획일화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컴퓨터 운영 체제도 윈도우하고 여러분
애플 그 체제는 완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OS 체제는 다르잖아요. 그죠? 색깔이 분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낸 그 창업주의 그 색깔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열광한다는 거죠. 독자적이고. 예. 그러니까 획일화된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ttractive. 이게 뭐죠? 알짜가 빠졌다. attractive. 뭐예요?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매력적인. 그러니까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아주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느끼는 거예요. 그 업을 대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콘텐츠. 콘텐츠예요. 콘텐츠. 어떤 콘텐츠가 거기 있냐? 네. 어떤 콘텐츠가 있냐? 어떤 콘텐츠가 있냐? 여러분, 콘텐츠는 정보가 아닙니다. 콘텐츠는 지식이 아니에요. 콘텐츠는 뭐죠? 그걸 가공한 거예요. 그죠? 그걸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무언가가 콘텐츠예요. 그렇죠?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업에. 마지막이 뭘까요? 제일 마지막. 미다 스킬. 이게 뭐죠? 트루리. 이거 뭐예요? 진정성이에요. 진정.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가지의 특성을, 이 6가지의 요소를 갖춘 업이 앞으로 이 시대를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이 6가지의 특성을 갖춘 업이 독종적 업으로서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고 발전할 것이다. 학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항할 수 없다는 게 뭘까요? 저항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는 게 뭐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건 시대의 흐름이야. 이건 거부할 수 없어. 자, 스마트폰. 야, 스마트폰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되지. 피처폰만 갖고도 충분히 의사전달을 할 수 있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죠? 다 스마트폰 들고 다녀요. 그죠? 제 아버님, 어머니 가끔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봐요. 굉장히 야, 바쁘지? 네. 근데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이거 좀 알려주라. 뭔데요? 저 큰일 난 줄 알고 얘기하면 스마트폰 조작법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걸 첨부 파일로 보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스마트폰이 유행하게 된 것은요, 어떻게 돼요? 상술에 의한 것보다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수용성, 그거를 수용성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수용성 마케팅이라는 게 뭔지, 어떤 거냐면, 그 상품을 제시를 하면 그냥 소비자가 이걸 가지고 뭐 가치 판단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네. 뭐예요? 시대적 흐름, 시대적 필요, 그죠? 네? 사람들의 그 어떤 욕구, 거기에 부합하는 업이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코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 때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짜봅니다. 그런데 이걸 염두에 두고 짜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상당 부분,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아, 이건 전에 없던 새로운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거 경험적으로, 이건 분명히 다른 사람 미리 얘기한 거지만, 저도 경험적으로. 이 저스터블, 지스터블, 저스터블? 모르겠습니다. 사전 찾아보세요. 발음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비마인드는 뭐냐? 자, 지금까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는 어떤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셀러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팔지? 응? 이거 어떻게 이익을 내지? 응? 이걸 어떻게 설득시키지? 이걸 어떻게 수용시키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비마인드라는 건 뭐냐면, 예? 바이어 마인드. 거꾸로 해요.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우리 역지사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네. 파는 사람의, 그러니까, 기존의 자본주의는 무엇에 의해서 시작되죠? 무엇에 의해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죠. 우리가 아침마다 빵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제빵사의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빵사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말 의미 아시죠? 무슨 뜻인지? 근데 이제 시대는 바뀐 거예요. 시대가. 이제 거꾸로 제빵사가 제과점이나 제빵사가 빵을 팔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소비자가 그것을 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권력의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권력의 이동이. 그죠? 그러니까 이 비마인드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위 공무원 출신들, 그리고 특히 그 전역한 장성 출신들, 전역한 전역 군인들,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 출신들이 이 비마인드를 갖기가 어려워요. 비마인드를 갖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창업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거래처들한테 팔아먹고 어떻게 팔아먹지, 어떻게 내가 이익을 챙기지, 이 생각만 하면 저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물건을 더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대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있지? 그러려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야 되지? 어떤 팁을 줘야 되지? 어떤 어드밴티지를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만 그런 업만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치인이 성공을 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비마인드. 단순히 소비자 주권 시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퍼스널리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똑같으면 안 돼요. 요즘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책을 보면요. 참 한심한 게 뭐냐면 요즘 나오는 책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몇 번 검색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고 책이랍시고 내놔요. 전문가 이름 달면 그 책 팔리나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나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런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소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퍼스널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저자의 그 퍼스널리티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독자성.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뭐 어떻게 나도 그거 어떻게 얼추 흉내내면 될 수 있겠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문제가 뭐예요? 뭐 좀 된다 하면 그 주변에 어떻게 됩니까? 다 생기죠. 얼마 전에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초창기 때 커피밀 창업해가지고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카페를 하던 사람이 문 닫았어요. 지금 1분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문 닫았겠어요? 막 본사에도 전화해 막 퍼붓고 막 문 닫았죠. 문 닫는 그 사람도 심정이 안 좋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권에 카페가 하나였어요. 전엔 잘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잘 되니까 주변에 열 몇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손님을 12분의 1로 나눠가진 거예요.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런 퍼스널리티한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어요. 저거 된다 하면 그냥 우 하고 따라가서 나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여러분이 퍼스널리티가 없으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된다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잘 된다 저거 한번. 될까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attractive. 매력. 이 매력이라는 게 뭐예요? 매력이라는 거.
이건 뭐냐면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야 돼요. 흥미를 유발시키는. 여러분 이제는요 재미없으면요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렇죠? 재미없으면 해? 안 하지. 아무리 뭐 미래가 보장돼 있고 아무리 안정된 직업이라 하더라도 요즘 젊은이들은요 매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안 갑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네, 안 가요. 아무리 그게 안정적인 것이고 미래가 보장된다 하더라도요 매력적이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 기성세대는 그죠. 니네가 배고프지는 않아서 그래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는 DNA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어떤 업을 만들었을 때 그 업이 매력이 없으면, 재미가 없으면, 흥미가 없으면 여러분 그 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앨런 머스크 전기 자동차가 여러분 벤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크라이슬러 예, 여러분 예? 또 뭐 제규어 뭐 BMW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기 자동차를 내놓는데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 하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만 생각을 할까요? 전 세계 판매되는 전기 자동차의 80%가 왜 테슬라 앨런 머스크의 전기차일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는요, 제가 얘기했죠,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에요. 바퀴 달린 스마트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엄청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흥미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이게 독점으로 가는 업이에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는 30몇 개가 있지만 시장의 80%를 석권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 자동차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완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걸 팔지만 테슬라는 어떻게 해요? 먼저 돈을 받아요. 1년 전, 2년 전에 미리 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 가격이 오르잖아요? 더 청구해요. 그래도 기꺼이 지불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요? 도둑놈들이어서?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컨텐츠. 어떤 컨텐츠가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돈입니까? 다입니까?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그 몇 개월 공정무역 커피 공급이 생두가 중단된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생두를 공급하던 NGO 쪽에서 또 농민단체에서 턱도 없이 가격을 너무 올려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속돼 있는 게 있었는데. 네. 그거 아니면 안 주겠다. 근데 몇 번 당했어요. 끌려다니면서 올려줬거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하고, 그럼 니네하고 거래 안 해. 딴 데하고 바꿀 거야. 그래서 결국 몇 개월 만에 바꿨어요, 지금. 바꿨어요. 이제 동티모르 커피를 씁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동티모르 그 정부로부터, 농민조합으로부터 저희는 직접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반기더라고요. 아유, 대표님 잘 됐습니다. 아유, 그거 뭐 공정무역 커피 그거 인증서가 어쩌고 뭐 골치 아프고 간섭하는 데도 많고 가격도 비싸고 그거 없애는 게 좋아요. 없애버립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너는 아직도 멀었다. 우리 회사가 계속 존속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가 공정무역 커피인데 그걸 빼자고 야, 이놈아 응? 이 멍청한 놈아. 저한테 엄청 혼났죠. 엄청 혼났죠. 이게 우리의 콘텐츠인데, 핵심 콘텐츠인데. 그렇잖아요? 아, 세상에 많은 커피 회사가 있는데 그 커피 회사, 우리 회사의 차별점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 안 해? 비싸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게 있는 사람이 아직도 비즈니스를 지게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다 남매야. 업으로 가야죠. 우리 다 같이 살까? 콘텐츠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작가가 되겠다? 글 쓰는 재주 갖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작가는 글 쓰는 재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창의적인 어떤 작가뿐만 아니라 뭐 예술가, 뭐 무슨 창작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특히 그 일에 대한 재능이나 기술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다양한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퍼스널리티하고 애트랙티브한 콘텐츠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아니, 이천데? 여러분, 우리는 운동 잘하는 사람들한테 막 그 스포츠 스타라고 열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타격 1위, 무슨 작년도에 그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이 스포츠 시장을 보면요. 스포츠 스타라고 각광을 받는 사람들은 가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도 인정받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는 지금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 가만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해요. 그죠? 골 넣는 거, 잘 넣는 거, 이것만 갖고는 스타가 될 수가 없어요. 몸값 올릴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메시의 컨텐츠가 뭡니까? 남들보다 뭐예요? 키가 작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죠? 응? 신체 핸디캡이 있잖아요. 요 시야각인가요? 남들이 볼 수 있는 그 시야각보다 더 좁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연습에 의해서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뭐예요? 반사신경이 단 0.5초가 빨라요, 이 사람이. 그 0.5초에 모든 걸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포츠 스타가 된 거예요. 그 스토리에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도전이 왜 인기 있는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무한도전 여러분 보세요. 네? 재미있어요? 나도인데? 재미있어요, 여러분? 재미없잖아. 근데 왜 열광할까, 사람들이? 넌 열광 안 하는데, 넌 열광 안 하는데, 사람들은 왜 열광할까? 왜 열광할까? 네? 응? 아니, 사람들이 왜 열광하냐? 엄청 열광해요. 왜 열광하는 줄 알아요? 네? 그 사회학자가 분석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한도전 논문 한번 찾아보세요. 무한도전에 관련된 논문이요, 수십 편에 달합니다. 논문에서 무한도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사회 현상이에요. 여러분, 무한도전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진들을 보세요. 우리가, 야, 잘생겼다. 대단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예계의 스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 한 사람에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모자라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동네에 하나쯤 있는 바보들.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그 괴짜들 조금 좀 모자라지만 좀 이제 바보짓도 하고 좀 애들 웃기는 그런 반에 한두 명씩 있었던 그런 인상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무한도전의 원래 네임이 뭐였죠?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 출발이 뭐였냐면 그 프로의 컨셉의 출발이 뭐였냐면 B급 예능인들의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더 했죠.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그 스토리가, 그 컨텐츠가 쌓여서 지금은 무한도전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금수저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연예인으로서 성공할 조건이 별로 없어. 별로 웃기지도 않고, 말도 더듬어요. 그쵸? 여러분, 박명수 씨 하는 얘기 제대로 이해되세요? 나는 그 사람 DJ 하는 프로를 들어보면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산만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열광해요, 사람들이. 하는 일도 없이 나와서 방송에 와서 소리 빽빽 지르고 버럭버럭 화내는데도 사람들은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그래서 이 무한도전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뭘 하냐면은 루키들 있죠. 루키들. 별로 이렇게 연예계에 데뷔한 루키들을 키워가지고, 예? 스타 만드는 그런 프로들이 있었잖아요. 루키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게 무한도전 컨셉을 따온 거라고 했어요. 예. 그게 뭐냐? 시대의 코드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 컨텐츠가 중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컨텐츠를 갖추냐가 중요하다. 네. 여러분, 내가 쌓는 지식이나 내가 얻은 졸업장의 컨텐츠는 아닌가? 그건 직을 위한 시대에서나 가능했던 거예요. 졸업장 갖고 먹고 살았던 시대는 직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업의 시대의 핵심은 컨텐츠예요. 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진정성.
이 모든 게 여러분 가짜고 허위고 포장이고 위장이라면 이게 먹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서 뭐 누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그 말이 가짜였대, 그게 허위였대, 그게 위장된 것이었대. 그럼 어떻게 돼요? 일순간에 다 무너버리죠.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것일 때, 진정성을 갖춘 것일 때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쉬는 날이니까 우리는 풀스 되겠다.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하는지 근데 학생들이 또 반대를 그러면 우리 끝이 아닙니까? 저는 이건 제 지식이 아니에요. 저의 경험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책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여러 책에서 얘기한 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편집을 한 겁니다.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터득한 게, 제가 경험으로 터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내 스스로가 경험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제가 사업을 하거나 제 일상생활에서 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이런 것들을 적용할 노력을 해요. 적용을 해보니까 걸러지는 것들이 있고 남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저의 경험적 지식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럼 과연 그렇구나라고 동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업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업으로 키워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만든 업은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